그날 밤 피투성이가 된 아들이 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울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사채업자들이 와서 때렸어요. 살려주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덕, 올해 74세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을 만들어 왔어요.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요. 아들과 딸을 키우느라 제 인생은 뒷전이었고 젊은 시절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되면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게 옳다고 믿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죠. 나 자신도 소중히 여겼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혼자 고생하며 아이들을 뒷바라지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떠났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나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순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나르고 손님들과 실랑이도 하고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답니다. 그렇게 30년을 넘게 일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 덕에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딸은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 생각했죠. 아이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식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전화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고 찾아가도 어색해하더라고요. 처음엔 바빠서 그러겠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서운한 마음이 쌓여갔어요. 며칠 전에는 아들 집에 갔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손주들 얼굴이나 보려고 들렀는데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더니 어머님, 다음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거든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아, 그래, 미안하구나. 몰랐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자식 집에 와서 눈치를 봐야 한다니. 참 서글픈 노릇이에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렀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생일날 찾아갔을 때도 엄마, 요즘에는 자식들한테 안 찾아간대요. 우리도 바쁘니까 엄마도 그러세요. 미리 연락해서 괜찮을 때 오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들인데 이제는 나를 짐처럼 여기는가 싶어서요. 가끔은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집착했나?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털어버려요. 난 그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니까요.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진 못하더라고요. 특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져요. 잠들기 전 자식들 사진을 보며 눈물 짓는 날도 많아졌어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반가움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에 앉았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늘 똑같지 뭐.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야 뭐 그럭저럭이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또 돈을 요구하러 온 거구나 싶었죠. 병원을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네,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드리러 왔어요. 이번만 도와주면 꼭 성공할 거예요. 나중에 몇 배로 갚을게요. 아들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여러 번 아들을 도와줬지만 항상 실패로 끝났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레스토랑을 차린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엔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해서 또 도와줬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는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사기를 당했다더군요. 이번이 벌써 4번째예요. 아들아, 엄마가 널 못 믿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 엄마한테 남은 돈이 얼마 없어. 내가 실패하면 엄마는 정말 노후 대책이 없어. 엄마, 이번엔 달라요. 제가 의사잖아요. 의료 분야는 제가 잘 알고 있고 시장 조사도 철저히 했어요. 꼭 성공할 자신 있어요. 아들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는 나이가 됐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5억이라니. 저에게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요.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엄마를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 나이에 대출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들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엄마가 생각해 볼게.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엄마,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꼭 성공할 자신 있어요. 엄마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저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오랜 습관이 또 고개를 들었나 봐요. 알았어. 엄마가 한 번 더 도와줄게. 하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지? 하지만 은행에 가서는 달랐어요. 대출 상담을 받고 나서 저는 500만 원만 인출했습니다. 이게 전부야. 신용이 안 좋아서 이것밖에 안 나온단다. 뭐야? 500만 원으로 개인 병원을 어떻게 차려요? 엄마, 집 담보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집 담보도 끌었을 수 있는 대출 다 받아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단다. 미안하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날씨는 더워졌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썰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똑똑 소리가 계속되자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문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아들이 쓰러지듯 들어오며 말했어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아들을 안으로 데려왔어요. 우선 응급처치를 해야 했죠. 다행히 집에 구급상자가 있어서 재빨리 가져왔어요. 소독약으로 상처를 닦아주고 밴드를 붙여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아들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겨우 입을 뗐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울먹이기만 하더니 조금 진정된 후에야 입을 열었죠. 사채업자들이 제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아들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사채라는 무서운 단어를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얼마나 빌린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묻고 싶지 않았어요. 답을 듣는 게 두려웠어요. 3억이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 돼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제가 죽을 것 같아요. 3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 위험에 처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왜 이렇게 큰 돈을 사채로 빌렸는지 화가 났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뭔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안전이 걱정됐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큰 돈을 빌린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개인 병원 차릴 자금이 필요했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도 아들은 돈을 빌려갔다가 잘못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상기,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안 나와? 그 소리에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문을 벌컥 열고 우르르 들어오더군요. 키가 180 이상, 몸무게가 100은 훌쩍 넘어 보이는 우락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상기 어머니 맞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상기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상기가 우리한테 빌린 게 있어서요.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 좀 내줬어요.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줄 몰랐네요.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4억입니다. 이자 포함해서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요. 제발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일주일 더 줄게요. 하지만 이제는 2배로 뛰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돈이 안 마련되면 다음엔 이렇게 친절하게 대화하러 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이 밀려왔어요. 이자가 2배라니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자 아들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가득했죠.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일주일 더 시간을 받았어. 하지만 이자가 2배로 늘어났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앉아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거실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저는 묵묵히 들었죠. 아들아,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 개인 병원 차리려고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빌려줘서 그때 빌렸어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돈을 빌린 거니? 엄마가 안 빌려줬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개인 병원만 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돈을 빌리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주식에 투자했어요. 처음엔 잘 됐어요. 하지만 주가가 폭락하면서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었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이런 위험한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주식이라니. 그것도 사채로 빌린 돈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아, 왜 그랬니?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제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일주일 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채업자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들의 냉혹한 눈빛을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죠. 돈 준비됐나요? 아직이요. 근데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어요.
무슨 방법인데요? 야, 고복수 아니.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어요. 고복수? 고복수 맞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고복수는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집에도 놀러 오고 했던 친구였거든요. 어쩐지 내 이름을 아더라. 딱 알겠구나. 뭐, 엄마를 속일 거면 제대로 속이지. 바보 같은 자식들아. 연기였습니다.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 짠 거였어요. 엄마를 속여 돈을 받자는 서툰 각본이었죠. 그 순간 제 안의 미련이 비로소 끝났습니다. 상기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앞으로 엄마 찾아오지 마. 저는 집으로 가서 바로 짐을 꾸렸습니다. 그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제 아들 친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에게 돈을 받으려고 연기를 한 거였어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아들을 위해 했던 모든 희생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실버타운으로 가기로 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실버타운으로 향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곳이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거짓말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어요. 실버타운에 도착하자 친절한 직원이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예전에 미리 계약해 둔 덕분에 입주 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넓고 깨끗한 방으로 배정받았어요. 창밖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고 시설도 훌륭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채우기엔 부족했어요. 짐을 풀면서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해 보았어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의료 서비스. 분명 좋은 점들이 많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에 와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첫날 밤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푹신한 침대와 조용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부터 실버타운의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요가 수업에 참여했고 오후에는 미술 교실에 갔어요. 저녁에는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분명 좋은 프로그램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첫 번째 월 생활비 청구서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놀라고 말았어요. 입주비도 만만치 않았는데 매달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한다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더욱 외로워졌어요. 우리 딸이 매주 꼭 와요.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해줘요. 그래서 항상 기다려지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에겐 그런 행복이 없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실버타운 생활에 조금은 적응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어요. 돈 문제도 점점 더 걱정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들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엄마가 실망했는지 알아.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를 속이고 싶지 않았는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또다시 속는 건 아닐까. 이미 실버타운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 후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름이 아니고 3억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진짜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3억은 왜? 어디에 쓰려고? 저 진짜 개인 병원 오픈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미안하다. 엄마는 못 도와줘. 엄마, 돈 많잖아요. 어차피 엄마 죽으면 엄마 돈 다 내 건데 미리 줘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뭐, 내가 죽으면 내 돈이 다 내 거라고. 이런 버릇없는 자식을 봤나?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었니?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어차피 엄마 죽으면 엄마 돈 다 내 거라고 했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죄송해요. 그냥 그 말이 나와버렸어요. 제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라고? 아들아, 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한 거지.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부터 저는 아들에게 쌓여있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너 아프면 내가 밤새 옆에서 간호해주고 너가 학교에서 상 받아오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때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근데 지금 넌 뭐가 됐니? 나를 ATM 기계로 보는 아들이 됐어. 너 의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니, 우리 아들이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부모님 은혜도 갚겠구나 생각했지. 근데 지금 넌 뭐하고 있니? 사채업자와 같이 나를 속이려고 했어. 그게 자식놈이 할 짓이야. 월급도 받을 텐데 내가 벌어서 개인 병원 차리면 되지. 왜 엄마를 못 살게 굴어? 너가 이렇게 변한 건 다 내 잘못인가 봐. 내가 너를 너무 편하게 키웠나? 아니면 너무 엄하게 키웠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한 어른이 되길 바랐어. 돈에 눈먼 어른이 아니라. 근데 지금 넌 뭐가 됐니? 엄마 돈 노리는 아들. 그게 내 모습이 돼버렸어. 아들아, 난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랐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그걸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내 힘으로 살아가. 그게 진정한 어른이야. 부모 돈에 의지해 사는 건 어른이 아니야. 넌 이미 다 큰 어른이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나이라고. 왜 아직도 엄마에게 의지하려고 해? 그게 부끄럽지도 않니? 아들아, 이제 그만. 내 돈은 내 거다. 그리고 내 삶도 내 거다. 너는 내 발로 서라. 넘어져도 내 인생으로 서라. 엄마는 내 ATM이 아니다. 차단 버튼을 누르며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처음으로 저를 지키는 눈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과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어요. 제 재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사실 저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 남은 유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그래도 꽤 모아둔 게 있거든요. 자식에게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식들, 특히 아들에게는 이 돈이 약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졌어요. 돈에 대한 집착, 쉽게 얻으려는 태도. 이런 아들에게 제 재산을 물려주면 과연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결국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랐고 동시에 자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거든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재산의 80%는 여러 자선단체에 나누어 기부하고 나머지 20%는 딸에게 주기로 했죠.
딸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유언장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비로소 제 삶의 핸들을 제가 잡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제 뜻대로 쓰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